345쪽입니다. 345쪽. 우리 지난 시간에 민문이근까지 했었죠. 그래서 내장 근육. 그래서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 진행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가로문익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문익은 심장근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근육이다. 그쵸? 우리가 심장 뛰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 그럼 밤에 잠도 못 자겠죠. 그쵸? 예, 네. 자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네. 그치. 예, 신경 안 쓰면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큰일 네. 나죠.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가로무늬근 세포는 골격근육 세포보다 훨씬 작기는 하지만 역시 줄무늬가 있다. 그러니까 내장 근육에는 이런 줄무늬가 없는데 심장 근육이나 골격근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골격 근육과 민무늬근 사이에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 역시 두 개의 장점을 잘 결합한 그런 근육이에요. 가로무늬근은 뇌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동방결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세포 조각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뇌, 그다음에 심장에 있는 동방결절 이 두 개의 통제를 받는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동방결절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는 뇌도 뭐 대뇌, 소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대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 무의식과 관련된 그런 뇌 부위에서 요 동방결절을 자동으로 적절하게 잘 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동방결절은 가로무늬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매 분마다 약 100번씩 켜지고 꺼지는 전기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이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100번 1분에 100번 정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로 세팅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켜질 때 가로무늬근은 수축하고 전기 신호가 꺼질 때 가로무늬근은 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켜지고 꺼지니까 우리 심장은 기본적으로 뇌 통제가 없다면 1분에 100번을 뛰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동방결절은 우리 몸에서 심장이 뛰는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흔히 속도 조절 장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제 심장은 보통 1분에 100번씩이나 뛰지 않거든요. 맞는 말이다. 앞에서 뇌도 역시 가로무늬근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했다. 뇌가 몸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져 있는 감각기관에 얻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얘가 달리고 있나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산소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뇌가 알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몸의 말단 기관에 산소가 더 많이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뇌가 이 동방결절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억제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놔주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는 동방결절에서 생성시키는 전기 신호의 비율을 줄이거나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60번에서 80번 정도로 맥박이 뛰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나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설 때 뇌는 그 비율을 높여서 심장 박동이 훨씬 더 빨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심장 뛰는 거 느낄 때도 있죠. 그렇죠? 네. 두구둑 네. 두구둑 그렇게 빨리 격렬하게 뛰어서 피를 몸 구석구석에 보내서 그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알드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알드는 게 왜 생기냐면은
그런데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산소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먹은 그런 음식에 대한 그 영양소 있잖아요. 네. 영양소를 그냥 에너지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아, 산소 없이요. 이게 우리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작용으로 남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네. 물질들이 근육에 그냥 쌓이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배기는 예, 그거예요. 알배기는 거, 알배기는 거. 알배기는 게 이제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는데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뭐라고요?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많이 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산소 공급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심장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네. 예, 그리고 뛰는 운동 자체가 좀 격렬한 거죠. 그쵸? 예, 네. 예, 격렬하게 에너지를 빨리 소비시키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 속도가. 아무리 그, 심장이 빨리 뛰어도. 그 사람들은 알배기고 난 뒤에 네, 막 근육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더 뭐라고요? 많아지. 뭐라고요? 사람들은 알배기고 나면 막, 네, 와, 이거 근육 나중에 더 늘어나겠네. 네. 젖산이 뭐 갑자기 막 확 하는 거. 알배기는 게 근육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 근육을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인공 심장 속도 조절 장치를 달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동반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요거를 조절해주는 장치를 이렇게 시술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해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8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인공 심장 속도 조절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장치를 단 사람은 알고 있거나 적어도 들어본 적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우리는 좀 많이 보이지는 않죠. 네. 이러한 사람들은 동방결절에서 장애를 일으킨 경우다. 그 결과 이식된 속도 조절 장치에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가로무늬근을 수축하고 이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가 동방결절을 대신해서 이제 1분에 100번까지 이렇게 신호를 발생시켰다, 안 발생시켰다 하는 소형 그 장치를 그 자리에다가 놓는 거죠. 네. 결국 이런 속도 조절 장치는 인공 동방 결절인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적 같은 기술이 그렇듯이 그것이 흉내낸 진짜 생물학적 설계와 비교하면 그 빛을 잃게 된다. 이러한 속도 조절 장치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단지 어느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 동방결절만큼 민감하게 인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반응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만약에 그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뛰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명령이 이제 요 인공 동방결절에 내려오겠죠. 네. 근데 실제 동방결절은 어때요? 굉장히 그 조절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얘는 그 기계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필요가 전달이 돼도 천천히 이런 게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식받은 사람들은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속도 조절 장치를 단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활동 수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심장에 어느 정도 부하가 갈지를 계산을 해서 천천히 움직여줘야 돼. 아,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상황이다. 그럼 갑자기 뛰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뛰어야 돼서 준비도 없이 뛰어야 되면은 가다가 이제 그 숨이 막혀서 푹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 아, 예. 우리도 달리면은 엄청 숨차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그게
심장이 그만큼 빨리 뛰어준 상태에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아, 심장이 거기 적응을 못해서 아직 평상시처럼 뛰고 있는데 그렇게 막 뛰어봐요. 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바로 피. 예, 질식해서 그냥 픽 쓰러지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단계를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력 달리기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왜냐하면 진짜 동방결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장이 우리 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기계를 발명해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쵸? 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쵸?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 다른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근육과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동물에게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근육들이 있다. 그쵸? 비록 네, 개구리의 근육과 인간의 근육 사이에는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근육의 기본 구조와 기능은 대다수 동물계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일치하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근섬유가 있고 그 이렇게 근섬유가 여러 개 다발로 뭉쳐 있어서 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죠. 그쵸? 네,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동물들의 근육 배치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절지동물, 그 메뚜기 같은 거죠. 그쵸? 네, 이러한 동물들은 외골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절지동물의 근육은 골격 아래 붙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근육은 뼈 위에서 골격을 잡아당기는 반면 절지동물의 근육은 키틴질 아래서 골격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이 이걸 당겨서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얘네들은 이런 어떤 외골격이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근육이 이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네, 얘가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바깥에 있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생물계는 어떤가? 원핵 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도 실제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죠. 그러나 근육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쵸? 네, 단세포인데 근육, 네,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이다. 네, 그러면 근육도 세포 소기관처럼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말이 안 되죠. 자, 원핵 생물계는 대부분 편모라고 불리는 조그만 꼬리를 달고 있다. 원핵 생물, 세균이죠. 그쵸? 세균은 편모로 움직여요. 그래서 조그만 선의 모터처럼 이러한 꼬리를 회전시켜서 살고 있는 물 위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요거 많이 얘기했었죠. 편모. 선의 모터 같은 기능을 하는데 효율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사람이 이 편모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터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자, 원생 생물계 중 일부는 조류는 사실상 스스로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쵸? 네, 그리고 정 움직여야 되면 뭐예요? 조수 있잖아요. 물의 흐름에 맡기면 되니까 굳이 움직여 다닐 필요가 없겠죠. 다른 구성원들 원생동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특수한 구조에 의지하죠. 그래서 뭐 저번에 위족 같은 거, 그다음에 편모, 그다음에 선모 이런 것들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편모를 달고 있는 반면 어떤 다른 것은 선모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털을 달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개의 노 역할을 하죠. 이러한 털은 앞뒤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유기체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노를 젓는 것처럼 작용한다. 균계, 곰팡이. 곰팡이가 움직이면 우리 너무 괴롭겠죠. 그쵸? 네, 그렇죠. 다행히 움직여 다니진 않아요.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구성원들에게도 분명히 근육이 없다. 식물계도 역시 근육이 없지만 몇 가지 방식으로 그럭저럭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화초 두 개를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이쪽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화분을 배치해달라는 거예요. 1번은. 두 번째는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오게 일단 막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자, 화분을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며칠 뒤에 한 3일 정도 뒤에 가서 이 식물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쵸. 이게 자라죠. 근데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자라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자라요? 똑바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죠. 오, 그쵸?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식물에서는 식물의 잎이 모두 창문을 향하여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빛이 거기 있으니까요. 식물이 빛을 향하여 자라는 경향을 굴광성, 그러니까 굴절할 때 그거죠. 꺾어진다. 빛 쪽으로, 그쵸? 꺾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대다수 실내 화분용 화초가 빛을 향하여 움직이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그쵸? 어떤 식물들은 훨씬 더 빨리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해바라기는 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 꽃말이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해바라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재밌는 게 처음에 태양이 뜰 때는 해바라기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그리면은 정면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여기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꽃말이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꽃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아, 쭉 태양을 따라서 돌아가요. 이 꽃 머리가, 네, 해바라기가. 이런 거 아,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그쵸?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그 모습을 관찰하고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붙여준 거예요. 해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곳만 바라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해바라기가 이렇게 그 완전히 자란 개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좀 어려서 약간 좀 이렇게 그 태양, 부들부들한, 더 부들부들한 애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한테 한창 자라고 있는 애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분명히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네. 이런 식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거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동물처럼. 근데 하여간 식물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근육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식물에서 일어나는 일은 굴중성이다. 이것은 식물이 어느 방향이 위쪽인지를 감지해서 그쵸? 그쪽으로 자라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쵸?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자라거나 아니면 밑에서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역행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네.
굴 중성과 굴 광성은 둘 다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별한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중력과 빛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잘 자세히 배우겠지만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높으면은 그 부위는 더 많이 자랍니다. 아, 네. 근데 얘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면은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고루 있겠지만 햇볕이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 햇볕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는 요만큼 자라는 동안 여기는 이만큼 자라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아, 오히려 빛 쪽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이굴 중성은 반대겠죠. 그쵸? 그 뭐냐 그 자라는 요 친구가 요번에는 중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농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요만큼 자라는 동안 여기 요만큼 자라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식물의 여러 부분들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식물의 움직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결과 항상 빛을 향하여 위쪽으로 식물이 자라게 된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영향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그때 또 나올 거예요. 348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근육이에요. 근육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피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피부라고 부르는 얇은 층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층이 없다면 어떨까요, 재현아? 그냥 근육 다 보이고 신경 다 네, 보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큰일 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네. 가끔 인체 모형 보면은 말했던 것처럼 근육 다 보이고, 약간 초대형 관점. 핏줄 다 보이고, 네. 이런 상태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목살 여러분들 피부 조금 까지면 어때요? 피가 나고 따갑죠. 피나고 따갑잖아요, 그쵸? 근데 온몸이 그런 상태면은 어디 앉지도 못하고, 그쵸?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까진데 소독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피부 잘 안 물나고. 그 아물게 하는 부분에서 소독을 왜 할까요?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맞아요. 세균들 침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여가지고 잘 아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피부가 없어요. 그러면 온몸에 세균이 어떻게 돼? 다 치. 다 침투해가지고 다 골마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살 수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네. 자, 비록 피부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피부는 우리 몸의 최전선에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피부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첫 번째 기능, 내부 조직을 보호해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촉감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신경도 연결돼 있어서 촉감이 느껴집니다. 털을 비롯하여 손톱과 발톱이 자라게 하고 심지어 미생물이 아까 얘기했죠, 그쵸? 미생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부 조직을 보호한다라는 부분에서 미생물도 해당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요 기능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쿡 찌르면은 그쵸? 이런 거 그쵸? 물리적인 이런 보호도 포함이 되고 미생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림 11.7은 사람 피부의 일부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우리 피부와 같이 아주 얇은 것에 이토록 많은 세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놀랍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잘 나오지는 않았죠. 그쵸? 네,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쵸? 여기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자, 요렇게 그쵸? 피부가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두 층으로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모낭이죠. 털이 나오는 모낭이 있고 모낭 옆에 기름샘 있고 그 옆에 땀 땀. 땀을 만들어내는 그쵸? 땀샘이 있고 땀관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피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잘 표현은 안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층은 표피라고 불려요. 그래서 표피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네, 네, 저기 네, 이 화면 그림에서는 네. 잘 안 나오고 여기는 우리는 컬러로 다 나와요. 네, 그쵸. 예, 그래서 그거 예, 잘 보시면 돼요. 아니, 저, 예, 예, 잘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찍었을 땐 컬러인데 이게 그 잘 안 나온 거예요. 그쵸? 스캔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표피가 뭘 말하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 가장 바깥쪽에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얹혀져 있는 그것을 표피라고 말합니다. 네. 네, 이 표피는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진피라고 불리는 다른 층은 섬유 모양의 연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진피 아래쪽에 이제 피하 조직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이에요, 살. 지방 덩어리 있잖아요. 덜렁덜렁 하는 거. 예, 네. 요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조직은 피부의 일부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피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그 수술로 이거 제거하는 수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긁어내는 게 균일하게 못 긁어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제거술하면은 피부가 오히려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렇게 된대요. 약간. 아, 그 막 엄청 막 이만큼 나온 사람들이 한 거 봤는데 막 축 늘어지고 막 피가. 그거는 피부가 워낙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상태인데 이 지방층을 우리가 매끈하게 제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는 약간 이렇게 남아있고 어디는 조금 많이 가져가고 하니까 약간 엠보싱처럼 올록볼록하게 제거가 되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피부가 거기에 딱 달라붙으니까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울룩불룩하게 예, 좀 네. 보기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네. 보기 좋으라고 지방 제거술을 했는데 이게 약간 울룩불룩하니까 조금 뭐 좋지 않은 근데 모르겠어요. 네, 네. 그건 안 없어지네요. 그 울룩불룩하면 나중에. 뭐 살 아, 다시 찌면은 다 그 자리에 또 살 붙으면서 뭐 또 그렇게 그런 거 되겠죠. 말고 나중에 막 네. 그 처음엔 막 그랬는데 나중에 막 네. 괜찮아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아,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살을 운동을 더해서 지방을 더 태우면은 또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되겠죠. 아, 예,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요즘엔 또 기술이 또 발전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또 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도 우리 몸에 큰 이제 해가 없는 그런 이유가 이 피하 지방의 그 역할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몸이 뭔가 부족할 때 쓸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덜어내도 큰 상관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피와 조직 지방의 역할이 단열 효과예요. 그쵸? 단열재를 그러니까 빼가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벽에 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단열 벽지를 붙였다고 해요. 네. 근데 필요 없어서 단열 벽지를 뜯어낸다고 해도 뭐 집에 큰 이상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의 역할은 그 열기를 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살이죠, 살. 살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표피가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아,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그쵸? 네. 이렇게 표피가 맞죠, 그쵸? 맞는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진피라고 불리는 다른 층이 또, 이만큼을, 그쵸? 이게 표피고, 이만큼을 진피라고 불린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랑 구별되는 다른 피부 조직을 진피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선생님이 착각해서 미안하고요. 표피가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하나는 죽은 세포층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세포층이다. 살아있는 것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표피층의 살아있는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재생산을 이어간다. 새로운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진 뒤 이 세포는 표피층의 꼭대기로 밀려 올라간다. 그리고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세포 질이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포 질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세포막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동물 세포기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세포 질은 이제 세포막 안에 있는 요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네. 오늘 좀 많이 착각을 많이 아, 요 안에 있는 요 세포 질의 상태가 이제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포질은 대부분 젤리 모양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원래 유동성이 있는 그런 젤리 모양의 그 물질이었는데, 그 세포의 소기관들은 세포질 안에 위치해 있으며 세포막은 세포질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붙잡아 둔다. 그런데 살아있는 피부세포가 표피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살아있는 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애들은 위쪽으로 밀려나겠죠. 그쵸? 그런 네. 과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세포질이 각질이라고 하는 방수성 단백질로 그 성질이 바뀐대요. 네. 방수성 단백질로 이제 곧 바뀌는 거예요. 젤리 상태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방수 재료 같은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각질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 세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세포는 쉽게 파괴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딱딱하게 변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젤리 같은 그런 거를 잃어버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방수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약간 좀 플라스틱 같은 얇은 플라스틱 같은 아,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게 또 촘촘하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피부 네. 세포에서 그게 이제 밀려나면서 죽은 그 표피층으로 오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여기에 우리가 물 떨어져도 이 피부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각질화된 세포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작은 이제 비늘 같은, 그쵸? 물고기 비늘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못 들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접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 났는데 물 닿으면 어때요? 엄청 따가운 거죠. 예, 그 안으로 물이 파고드는 거죠. 거긴 방수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네. 물이 깨끗한 물이면 다행이지만 거기에 세균이 많은 물이면 어떨까요? 골마버리는. 골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피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